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142페이지 그 상단 부분에 있는 자녀 환자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원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본 원고는 아래 동영상 강의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서 집필하였습니다. 촛불 추천 375번, 괜찮아, 너그러운 무관심, 간정은행 통장, 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촛불 추천 404번, 가족의 바람직한 태도 해가지고 너그러운 무관심, 405번, 감정은행 통장, 그리고 촛불 추천 644번 해서 조현병, 조울증, 가족 환자 관계 개선,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요 네 가지 영상을 잘 토대로 정리를 해서 원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이제 보여지는 그 PPT는 교과서 142페이지 상단에 있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 자녀를 대하는 태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요 한 페이지에 대한 그 원고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녀를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너그러운 무관심. 둘째는 감정은행 통장. 셋째는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이다.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이러한 태도들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간략히 환기하고자 한다. 우선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요소는 안전과 정서적 안정감, 신뢰와 믿음, 자발성,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다. 더불어 1급수 가정, 오아시스와 같은 비유적 표현 역시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그 개념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간단히만 언급하기로 한다. 가족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 다시 말해, 나는 우리 가족 안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어야 하며 자녀의 자발성을 존중하고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은 언제나 당사자가 가진 진실성의 욕구와 화목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1급수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자녀에게는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네, 이제 첫 번째. 너그러운 무관심입니다. 자녀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너그러운 무관심이다. 당사자가 활성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종류의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문제를 야기하며 회복기에 들어선 이후에도 의욕 부족으로 방 안에만 머무르거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 가족들은 한편으로는 자녀를 걱정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병이 호전되고 있는 것인지 악화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초조함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자녀의 모든 행동이 문제로 인식되며 하나하나에 대해 개입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때에 가족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이다. 가족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야만 자녀의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다.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족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며 현재 자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자기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병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족이 당사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당사자를 안정시켜 주는 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은 단순히 감정의 안정만이 아니라 뇌의 안정, 신체의 안정, 심리적 안정, 환경적 안정, 그리고 영성적 안정 등 전반적인 차원의 안정을 포함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전반적인 안정을 이루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이며, 나아가 당사자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표현을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족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가족의 마음 속에 여유가 있어야 당사자의 마음 또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가족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너그러운 무관심이다. 이는 당사자의 행동을 보면서도 알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 당사자의 행동이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도 고쳐야 하고 저것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되며 그 결과 고쳐야 할 문제가 끝없이 쌓이게 된다. 실제로 신경 써야 할 사안들을 열거해 보면 10가지, 20가지, 심지어 30가지가 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고치려 한다면 결국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많다고 하여 모두에 대응하려 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중요하고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사안과 아직은 때가 아니고 잠시 두어야 할 사안을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높은 몇 가지에 집중해야 하며 모든 것을 다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의 태도는 전체적인 방향이라는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활성기를 지나 당사자가 몇 달 전보다 나아졌고 점점 더 안정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인 것이다. 회복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세세한 여러 문제들은 그냥 괜찮다고 두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게 반응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며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줄어들게 되지만 반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반응하게 되면 작은 문제도 점점 더 커지게 된다.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조현정동장애이든 환청이든 망상이든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당사자의 모든 행동이 문제로 보이게 되며 이래선 안 된다, 저래선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반응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러한 반응 대신에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망상을 할 수도 있으며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 엉뚱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넘길 수 있는 여유와 태도가 요구된다. 또한 당사자의 행동을 보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말을 꿀꺽 삼킬 줄 아는 내면의 절제가 필요하다.
지적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삼킬 줄 아는 태도. 바로 그것이 너그러운 무관심의 핵심이며 당사자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족의 지혜로운 대응 방식이다. 이것은 옳다. 그것은 그르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네가 지금 하는 생각은 틀렸다. 이것이 옳은 생각이다. 하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꿀꺽 삼킬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입 바른 소리, 즉 정답을 말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러겠지. 세월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지금보다 더 많이 회복되면 저러지 않겠지. 라고 마음속으로 이해하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은 결코 교육자나 치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가족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지지자이자 지원자에 머물러야 한다.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들수록 가족과 당사자 간의 관계는 점차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일명 입 바른 소리를 삼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가족과 당사자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당사자를 변화시키려 하거나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환자가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것이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정말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반응하며 가볍게 넘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너그러운 무관심의 자세를 강조한다. 치료가 처음 시작될 때 초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약물, 가족 환자 관계, 그리고 심리 상담이다. 이 세 가지가 치료의 기초가 되며 이 중 하나라도 가능해진다면 치료는 수월해진다. 특히 당사자가 약을 복용해주고 심리 상담도 받겠다고 한다면 가족들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며 가족 환자 관계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치료의 출발이 매우 원활해진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은 약물 복용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에는 심리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치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상담자가 개입하여 상담을 지속해 나가다 보면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약물 복용을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물 복용도 거부하고 심리 상담마저도 거부한다면 그때 남는 유일한 치료의 출발점은 가족과 환자 간의 관계뿐이다. 이 한 가지 관계만으로 치료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하며 그것이 1년이 걸리든 2년 혹은 3년이 걸리든 그 과정을 감내해야 한다. 가족 환자 관계가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환자는 약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이건 내 소원이다. 네가 약을 먹어야 내가 안심할 수 있다. 네가 약을 안 먹으면 난 너무 불안해서 견디기 힘들다. 약 좀 먹어주면 좋겠다. 고 말할 경우 그래, 내가 먹어줄게 하고 약을 복용하게 된다.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이건 내 바람이다. 네가 심리 상담을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하면 환자는 그래, 받아줄게 라고 반응한다. 결국 가족 환자 관계가 좋아지면 환자는 스스로 명확히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주는 형태로 치료의 다음 단계를 수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족 환자 관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치료 요소들이 작동하지 않을지라도 가족과 환자 간의 관계를 통해 치료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부모 곁에 스스로 다가와 붙게 만들어야 하며
당사자의 입에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치료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다. 따라서 가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사자에게 잘해주어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잘해준다는 것은 당사자의 뜻에 최대한 맞추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사자에게 네가 잘못되었다, 너는 고쳐야 한다 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한 고침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부모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때 당사자는 오히려 부모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은 내가 아니라 부모다,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부모다,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부모다,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엄마 아빠다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를 잘못되었다고 여기고 나무라며 고치려는 태도를 취할 경우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 당사자 관계가 더욱 악화되며 당사자는 자기 고집을 더욱 강하게 부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초기 단계는 물론 회복기의 후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당사자에게 잘못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을 고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내버려 둘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러다가 당사자가 우연히 좋은 행동을 하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칭찬해주고 기뻐해 주어야 한다. 즉,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넘어가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하고 지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무관심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며 관심이 없어서 입을 닫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해주는 태도이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래도 괜찮아, 저런 말을 해도 괜찮아, 저런 행동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반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한두 가지, 많아야 두세 가지에만 집중하여 그에 대해서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약을 잘 복용하는 경우라면, 그래, 약을 참 잘 먹어줘서 고맙다. 약 먹는 건 참 중요하니까 우리 약은 꼬박꼬박 먹도록 하자고 말해주는 것이 좋다. 당사자가 어머니를 따라 산책을 잘 다닌다면 우리 빠뜨리지 말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산책하자 하고 격려할 수 있다. 또는 재활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다니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래, 참 잘한다, 그런 거 하자 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반면에 그 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한 위험이 동반되지 않는 한 알고도 모르는 척하며 넘어갈 수 있는 여유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일까? 그 기준은 바로 위험성이다. 예를 들어 방치할 경우 자살의 가능성이 있거나 신체적 자해로 인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 혹은 타인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112에 신고하여 강제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는 결코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가족이 당사자의 행동에 대해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 스스로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당사자의 행동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결국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행동을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며 이는 가족 자신의 불안에서 비롯된 반응이다. 따라서 가족이 먼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되찾아야 하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오늘, 내일, 이번 주와 같은 좁은 시각의 틀로 생각하기보다는 5년, 10년 혹은 20년의 긴 호흡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해야 하며 삶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갖는 것 역시 중요하다. 삶의 방식은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이 있을 때 가족은 비로소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가족이 당사자를 지지하고 도우려는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 스스로 마음의 여유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전략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신앙과 영성 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도모할 수 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집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 가톨릭 신자라면 묵주기도나 묵상, 불교 신자라면 108배, 명상, 호흡수행 등을 실천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같은 실천은 산책이나 운동처럼 일상적인 활동으로도 대체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밝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이 편안하든 불안하든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 요거는 반복되네요, 문장이. 네, 또 읽어드릴게요. 반복되지만. 예를 들어, 매일 1시간씩 명상이나 묵상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108배를 한다든지, 묵주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정해진 시간에 실천하는 등 자신만의 루틴을 정하고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안정되며 불안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예전 같으면 눈에 거슬렸을 행동들도 그럴 수 있지라고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결국 가족은 당사자를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해야 한다. 고치려 하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며 무엇보다도 괜찮아라는 말을 해주고 당사자의 편이 되어주고 그의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을 헤아려 다독여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너그러운 무관심이야말로 가족이 취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 감정은행 통장. 네, 저희가 지금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그러운 무관심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감정은행 통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정은행 통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가 실제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저축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계적 저축을 감정은행 통장이라 부르는데 이 용어는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읽은 책에서 접한 표현이다. 너그러운 무관심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책에서 이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고 느껴 깊이 공감하였고 그 이후로 줄곧 강조해 오고 있다.
세상살이에서도 평소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돈을 인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비나 생활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 미리 모아둔 돈 덕분에 위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평소에 정서적인 저축을 해둘 필요가 있다. 위기 상황에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지지와 힘이 되는 기반이 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저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결국 그것은 경청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통장에 감정을 저축하는 일이다. 내가 평소에 경청하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상대의 실수나 부족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굳이 지적하지 않는 태도, 즉 너그러운 무관심 역시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하는 방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지적하는 사람보다 지적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린다. 그러므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하며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함께 기뻐하는 모든 행위는 감정을 저축하는 방식이 된다. 언어적으로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대화 방식이 효과적이며 비언어적으로는 환한 웃음과 따뜻한 표정, 반가움의 표현,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 등도 감정 저축에 해당한다. 결국 내가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많이 감정을 저축해 두었는가는 자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자녀가 반가워하며 달려온다면 이는 내가 평소에 많은 감정을 저축해 둔 결과이다. 반대로 자녀가 인사를 건성으로 하거나 혹은 아예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저축해둔 것이 거의 없고 사실상 깡통 통장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내가 집에 있을 때 자녀가 자주 내 옆에 머무르려 하거나 내가 외출하려 할 때 함께 가고 싶어 한다면 이는 자녀가 나에게 호감과 애정을 느끼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는 신호다. 다시 말해, 자녀의 신체가 부모 가까이에 있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 또한 부모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감정은행 통장에 충분한 저축이 이루어졌을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연결이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형성된다.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해두면 자녀는 부모 가까이에 오고 부모를 바라보는 얼굴 표정이 밝아지며 목소리도 생기 있고 말도 제잘제잘 끊이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곁에서는 말이 많아진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충분히 저축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이 감정은행 통장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에 꾸준히 저금을 해두어야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밝은 표정으로 대하며 친밀감을 보일 때 이러한 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자녀는 자신이 왜 병원을 가야 하는지, 왜 약을 복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이건 내 소원이다, 약 먹자 라고 말하면 약을 복용하고, 이건 내 소원이다, 상담을 받자 라고 하면 상담을 받게 된다. 이는 관계가 충분히 좋을 때 가능한 일이다. 즉, 감정적으로 충분히 저축이 되어 있다면 필요할 때 그것을 인출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저금해둔 감정을 인출하는 행위이다.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를 지지하고 잘해주는 것은 감정의 저축이고 반대로 자녀에게 병원 치료를 받자, 상담을 받자, 정신건강센터에 다니자와
같은 요구는 저금한 감정을 찾아 쓰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출이 반복되다 보면 아무리 저금을 많이 해두었다라도 결국 잔고가 바닥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 예전에는 엄마의 소원이라는 말 한마디에 병원에도 동행해주고 꺼려지더라도 약을 먹고 상담도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잘 다니던 자녀가 지나치게 많은 요구로 인해 감정저축이 모두 인출되고 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을 잠그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더 이상 인출할 수 있는 잔고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위기 시기, 예를 들어 조증이나 정신적 혼란이 심한 활성기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충분히 저금해둔 사람에게는 반응한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기라도 자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사람이 이건 안 된다, 병원에 입원하자고 말하면 이를 받아들이고 약을 한 봉지 더 먹자고 제안하면 순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감정은행 통장에 평소 충분히 저금을 해둔 결과이다. 저금하는 방법은 경청, 공감, 이해, 위로, 격려, 지지, 칭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다. 반면에 감정 저축 없이 지속적으로 인출만 하는 경우 혹은 비언어적, 언어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경우 상황은 악화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째려보거나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은 모두 인출 행위이며 나아가 감정은행 통장을 마이너스 통장, 즉 대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이다. 언어적으로는 잔소리, 입 바른 소리, 바른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너 지금 그 행동은 잘못됐어.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해. 너 그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생각해야 해. 이처럼 지적하거나 충고하는 모든 말들이 감정을 인출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는 행위다. 그래도 감정 통장에 어느 정도 잔고가 남아 있다면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나 지적에도 어느 정도 반응하고 말을 들으며 부모의 요구에 따르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에 응답조차 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이미 저금된 감정이 고갈되었음을 의미한다. 감정 통장이 고갈되고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면 자녀는 분노를 폭발시키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모를 공격하며 상황은 더욱 험악해진다. 이는 마치 감정적 빚을 받으러 온 것과 같다. 예전에 부모가 무심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했던 것에 대한 감정적 빚을 자녀가 이제는 반대로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 이제라도 내가 그 빚을 갚아야겠구나. 자녀가 원망을 표현하고 화를 내며 분노를 쏟아내는 그 모든 감정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하며, 그래, 그랬구나, 라고 말하며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가는 첫 걸음이다. 당사자가 부모에게 원망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부모 역시 맞받아치며 네가 부모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반응하고 싸우게 된다면 이는 감정은행 통장에 더 이상 저금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 오히려 당사자의 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가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인정하며 위로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네가 오죽 화가 났으면 엄마에게 그런 말을 했겠니? 네가 정말 많이 화가 났었구나. 라고 말하며 위로하고 공감해 줄 때 그제서야 감정은행 통장에 다시금 저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은행 통장에 매일같이 꾸준하고 충분하게 저금을 해두는 일이다.
당사자에게는 너그러운 무관심의 태도로 접근해야 하며 잔소리나 지적이 아닌 공감과 위로, 인정과 격려를 통해 감정을 차곡차곡 축적해 나가야 한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지속적이고 성실한 감정적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서 이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너그러운 무관심, 두 번째, 감정은행 통장, 그리고 세 번째, 칼로주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입니다.